네, 그러면은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조신사 TV의 조신사 선생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담 TV의 김양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무궁화 TV의 박은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길 TV, 모르드게 TV의 김병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한 TV의 김유한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네. 이제 연기가 됐는데 문재인 정권이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집중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보니까 지난주에 안 하기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네. 너무 피상적으로만 보고 토론을 하려고 했던 거고,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네. 진짜 엉터리 정책이더만 이게. 진짜 엉터리 정책이고 문제가 너무 많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공부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예. 조신사 선생님하고 네. 우리 장로님하고 좀 차별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공부해서. 저도 아마추어라 잘은 모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거 있는데요. 네. 지금 한국에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얼마? 40대요. 네, 40대. 평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40대 정도의 나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부동산, 은행, 증권, 빚까지 해서예요. 대출 받은 것까지 해서. 빚도 자산에 네, 자산에 포함됩니다. 네. 대출 받은 것까지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은지. 제가 평균, 말씀드리면 예, 말씀드리십시오. 한 7억. 7억, 예, 빚까지 포함하면 한 네. 10억 될 것 같은데. 10억. 네. 지금 평균이요, 4억 1천만 원이래요. 평균이 40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총 자산이요, 4억 1천만 원이 평균이고요. 네. 거기에 12%에 해당되는 사람이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대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거의 50% 이상이 다 3억 미만이에요. 50% 이하가? 예.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3억 이하요. 예, 3억 이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40대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허리잖아요, 허리. 허리 정도 되는 건데, 그분들이 40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가장으로서 빚까지 끌어 모아야지 평균이 4억이 된다는 거예요. 4억이면은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4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를 좀 알고 들어가야지 우리 현실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근데 드린 겁니다. 이게 이런 조사들 예. 나오면 예. 한참 이렇게 자기 걸 낮추잖아요. 예, 예. 다 내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죠. 빚 다 포함해서 자산. 지금 그렇게 나온 통계는 그런데요. 사실 뭐 용신 위원장님 얼마나 있으십니까? 40대죠. 갑자기. 그렇죠. 이거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예. 5천만 원 안 돼요. 이렇다니까요. 이게 지금요, 혼자 사는 40대도 많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아이들 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서 조금 더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고 하는 그 나이대에 그러면 사실상 가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예. 적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왜냐면 다들 어려워하시고 예. 굉장히 힘드신 분이 아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은행 빚을 빼고 한번 보자고요. 40대가 빼고 하면- 은행 빚을 빼고 순자산. 순자산을 하면은 은행 거의 뭐 아파트 살라고 대출 받으면 1억 이상은 받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 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증여세 있잖아요. 증여세. 2억도 안 되지 싶은데요. 네. 잘하면. 증여세에서 40대 이상이 되면요, 증여를 했을 때 조사 안 나오는 게 4억이에요, 금액이요. 이 정도 40 정도 됐고 세대주라고 하면은 평생 벌어도 4억은 벌겠다 생각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안 나가요. 네, 그러니까 4억까지는 세무조사가 안 나가요. 맞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40 정도 먹고 세대 주면은 4억 정도는 벌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4억 가지고는 세무조사는 안 나가요.
맞아요.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양리세금.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사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 이하일 수도 있고 뭐 주식에다 날려 먹으면은 뭐 바로 반토막 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예, 어쨌든간에 지금 이게 저희 나라 뭐 경제라든가 이렇게 다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예,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게 오늘 잘못하면은 이게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이게 그냥 그 어떤 그 내용 요거 하나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본질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이거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에요. 우리나라 그 40대가 그러면 순자산이 2억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딱 느껴지는 게. 네. 2억이 안 돼요. 40대 순자산 2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몇 년부터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25, 26부터 막 학교 다니는 사람은 이제 거기 복학해서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하면 사회 초년생이 되려고 하면은 군대를 갔다 오는 나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26 정도 돼야지 사회 초년생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뭐 쓸 거 써야 되잖아요. 적금식으로 조금씩 붓는다고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10몇 년이 지나야지 이제 40대가 되는 건데 10몇 년이 지나 10몇 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적금 벌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어느 제가 정도 보니까 되는지. 자 보니까요. 자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2억도 안 되면은 한 2억이라 보면은 1억은 집에서 해준 거고요. 그 나머지 1억 겨우 번 거예요. 자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은 자 이게 부동산 문제 이거 진짜 이거 사실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절반 이상은 어떻게 집을 좀 어떻게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집값이 나한테 그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25번째를 내놨어요 문재인 씨가. 자 문재인 씨가 내놨는데 이게 제가 이거 기본 테두리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뭐냐? 기본 테두리를 말씀드리자면은 2025년까지 서울에는 32만 채를 공급하고 전국적으로 83만 채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공급하냐? 공공 직접 시행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기업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그 LH공사, LH공사를 통해서 83만 채, 서울에는 32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대요. 공기업을 통해서 공공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완화해 주냐? 우리 대충 알고 있다시피 용적률을 확대해 주겠다. 용적률 확대, 층수를 완화해 주겠다. 아파트 층수 20층 이상으로 높게. 그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학과가 아니에요. 근데 도시 계약 그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100평을 기준으로 잡아요. 100평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상업용 부지는 80%까지 건물이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평에 80평까지는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밀집 상업지역은 90평까지도 90%까지도 허가를 해줘요. 네, 그러면은 100평에 90평까지는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2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60%를 줘요. 그러니까 100평이라 그러면 60평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건폐율이에요. 용적률은 뭐냐?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를. 그래서 용적률 300%, 용적률 500%, 용적률 700%에 따라서 건설 업체가 아파트 층수 하나가 더 생기면은 돈이 무작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줘라. 우리 공원 조성해 줄 테니까 그 대신 용적률을 높여줘라. 그래가지고 50층, 60층 줘버리면은 그게 다 남는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규제를 시켰잖아요. 용적률 더 이상 못 올린다. 근데 문재인이 용적률 풀어라. 그런데 서울시장이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적률을 내가 올리고 싶다 해서 다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들어오고 관측이 돼야 되니까 용적률 자체를 안 줘요.
높게 안 준다고요. 그리고 고층 아파트들이 못 들어가요. 옛날에 들어가면 김포공항 방해. 그리고 이제 근처에. 성남 공군기지 앞에 있는 아파트들도 너무 높게 못 올려요. 왜냐면 못 올려요. 공군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용적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혜택이 뭐냐면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용적 높여주겠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래서 얘네들이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네, 네. 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맞아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이 공부를 많이 아니, 해서 아마추어는 아닌데요. 아니, 아닙니다. 전문가예요. 밤새 공부하시는 여태까지 아마추어로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차장 조건 완화해 주겠다. 예. 일조권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기부 체납을 축소해 주겠다. 자 기부 체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 기업들이 아파트를 뭐 이렇게 뭐 아파트든지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요 공원을 만들어줘서 예. 요거는 우리가 나라에 헌납을 하겠다. 요거를 기부 체납이라 그래요. 근데 요 기부 체납이 뭐 어느 정도 한 20% 30% 기존에는 20%나 30% 정도 기부 체납을 해야 했다면은 이제는 그 이하로 한 10%만 기부 체납을 해도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완화해 주겠다는 건데, 근데 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보니까 완화해 주는 건 완화해 주는 건데 여기에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네. 규제는 해주겠다면서 사회주의성 정책을 막 섞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철학이 없고 집은 지어야 되겠는데 아파트는 더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민간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공 주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공공 주도로 하기 위해서 공공 주도로 해서 가격을 낮추려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근데 거기에 이상한 정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회주의성 정책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주의성 정책들이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하나 한번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공기업 주도로 할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할 때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20-30% 높은 수익률이 뭘 기준으로 한 거냐? 예?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익 그 가격 대비 20-30%냐? 이런 기준이 전혀 안 적혀 있고 요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이 사회주의성 정책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래량이 10에서 20% 증가되는 지역은 거기는 공공 직접 시행 지역에서 제외시키겠다.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거래량이 10에서 20% 지금 증가되고 있는 지역은 이 공공 시행 지역에서 제외시키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이 거래가 없는 지역 있잖아요. 사람들 잘 안 살고 네. 교통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지역에다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 지으면은 여기 땅 투기가 잘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지역에다 지으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A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A라는 지역이 그 거래량이 막 10% 20%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땅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다가는 그 공공 시행을 허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는 자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격 상승이 관찰되는 경우에도 거기다가 공공 시행을 허락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지역에다가 LH공사에 맡겨가지고 아파트를 좀 짓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할 경우에 그 토지 소유주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내 부동산 이 땅 가격이 오르는 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오르는 걸 원하기 때문에 뭐 LH공사든 민간으로 하든 공공으로 하든 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그러면 공공시행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예? 공공시장에서 네? 제외된다고. 제외된다고. 공공시행에서 처음에는 제외된다는 없었던 거예요. 거를
예? 처음에는 공공시행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갑자기 아마 이 정보가 뭐 흘러나갔겠죠. 어디 여기저기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땅 가격이 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다 시기가 말고. 일어나니까. 짓다 말고 뭐 짓다 말고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짓기로는 했는데 계획이 있었는데도 결정했다가 시간 된 거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제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예. 네. 당연히 이게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목적으로 공공시행을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근데 땅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공공시행에서 제외시켜 버리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일단 요거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좌파가 하면은 허락해주고 우파가 하면 취소하고 막 이러겠네.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다 이게 저랬다 약간 문제가 하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를 한 10년 정도 고민을 해서 국가의 100년 대계로서 요 그렇죠. 계획을 맞아요. 발표를 해야 되는데 누구죠? 요번에 새로 들어온 장관이? 변창훈 씨가 새로 들어와서 똥 장관이에요. 변창흠 그 사람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2개월도 안 돼서 이 정책을 내는 거 이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흠 있는 사람이잖아. 이게 정책이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는 최고규범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게 어쨌든 간에 현재 살아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의 규범이에요. 예. 그러면 그 현재 규범의 근본은 뿌리는 뭐예요? 사유재산제입니다. 네. 그럼요. 사유재산제죠.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예. 물론 부패할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 공개념이 일부 도입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원리예요. 그게 가장 그거 큰 위배다. 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있다는 겁니다. 파괴적인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네. 제가 지금 대표님이 여태까지 나열을 해주셨는데 모순된 게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얼핏 보게 되면 일반 서민들을 위한 또 주택 내지는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잡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모순된 게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이명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토지 공개념의 원칙으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모르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현금 정산입니다. 현금 청산이라고 정확히 말해서 현금 청산. 예. 정산 내지 청산. 그건 예. 뭐냐면 만약 공공임대주택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당첨이 돼서 싼 가격에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예. 나중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6년 후에 내가 다른 데 이주를 하고 싶다.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아야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LH공사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 네. 그러면 다음 팔 사람들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일단 수탁이 돼가지고 현금 청산이 돼버립니다. 뭐냐면 현재 6년 살았는데 내가 2억에 들어갔는데 5억이 됐다. 5억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시지가로 지네들이 마음대로 계산을 해서 그 가격이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그러면 2억 마이너스 2억이 더 올랐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너 1억만 가지고 더 가. 나머지는 국가 환수. 말도 안 되죠. 세금. 예, 강제로 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LH공사 짓는 거는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건물만 니께 사유재산에 첨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중국하고 똑같이. 또 두 번째, 똑같아. 지금 32만 원 서울에 진다고 얘기를 했죠. 32만 호. 32만 원. 예.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서울에 32만 원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장소가 국토 어디서? 그 개발 그 장관이 얘기가 그 교수하던 사람인데 옛날부터 참 지나면서 살아요. 뭐라 그럴까 또라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어요. 네. 이쪽에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게 뭐냐면 32만 호 역세권으로 그것도 해서 환수를 받아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무리 빨리 지어봐야 5년입니다. 근데 토지 환수가 제대로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 어디야 그 서장훈이 가지고 굉장히 그 부동산 예. 가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대 그 근처에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역세권에 해가지고 거기도 해당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감동 물박이 많은데 무조건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나는 반대다. 지금 현재 그 재개발하는데도 비대위들이 많아가지고 10년 이상 가는 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토개발부에서 지금 현재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낸다는 거는 사상 누각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말뿐이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빨리 이거를 잡아보라 얘기하니까 취임하자마자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방법은 없지. 맞아요, 맞아요. 네. 방법은 없지. 방법은 없지. 그러니까는 그냥 F1적으로 그냥 뻥쳤구나. 쉽게 여기 있는 말장난. 이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시인이 됐어요. 속기 턴 정책만 내놨는데 예, 예. 이건 맞아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조승희 자, 변호사님이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또 나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어디에서 또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일어났냐면요. 이게 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2월 8일인가 2월 4일인가 발표했단 말인데 2월 4일 19일 2월 4일. 2월 4일인가 4일 발표했어요? 날 했고 19일 그러면은 날 근데 봐봐요. 2월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한 자는 우선 공급권을 제한한다. 어? 아 이것도 무슨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선거한다면 네. 지금 거기 역세권에 빌라촌을 갖다 전부 다 매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네? 네. 구빌라. 구 빌라를 예, 매입한다는 근데 거. 그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빌라를 사겠다고 덤벼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하루아침에 빌라가 또 껑충 뛰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발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시키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파트를 못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본적인 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있잖아요. 네. 네. 절대 농지는 풀릴 수가 없고요. 절대 자연 농지도 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린벨트가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꼭 몇 프로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후손들을 위해서. 그건 절대 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린벨트를 풀 데가 없어요. 근데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32만 호를 짓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해요. 곳곳에. 근데 지금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수했다가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협상도 해야 돼. 1대1 협상도 하고. 개인 재산이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집인데 나는 5억 받을래, 나는 7억 받을래. 협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10년 내도 못해요. 거기다가 질라고 하면 그것도 역세권에다 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가냐고 역세권에 지으면.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을 있는 땅을 다 내보내고 거기다가 건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신도시 개발이에요. 신도시. 거기는 넓은 농지를 사는 거예요. 그냥 협상할 것도 없어. 지주들만 몰라가지고 돈 주고 그냥 거기다가 밀어버리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동탄 신도시나 뭐 신도시들 다 그렇게 짓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서울은 이미 그린벨트 그렇게 풀 때도 이제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풀어가지고 다 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머리를 짜내도 32만 원가 들어갈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세권에 있는 낡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 같은 거죠.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사유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협상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요. 기존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을 하려면은 75%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4분의 3. 예. 근데 이게 힘들 것 같으니까 3분의 2로 내렸단 말입니다. 한 66%로 내렸단 말입니다. 예, 이게 3분의 2가 맞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했습니다. 3분의 2가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네. 거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 100의 n분의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변형이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한간에는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예. 그게 강행이 된다면 네. 35% 내지 40%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자, 강행을 요런 소문도 있습니다. 35%에서 45%만 동의를 받아도 강행을 재개발을 강행할 수 있는 요런 소문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공식적으로 듣고 있는 바로는 3분의 2로 축소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45%만 받아도 재개발을 강행하겠다 요건데, 이거 진짜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예요 이거. 그러면 그렇죠. 나머지 60%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았고, 60% 안 된다, 40%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그럼 이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냐 이거.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지금 저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듣고 넘어가요. 예, 지금 딴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듣고 넘어가야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지금 쭉 들으신 내용에 대한 어떤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고 공감 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쭉 나온 내용들 중에 가장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비전문가지만 예.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요. 나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25번째.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3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는데. 3가지나요? 하나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일단 하나는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진짜 서민들이 속고 있는 그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면 전환이나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걸 위한 일단 던지고 보는 네. 정책인 거고요. 재보궐선거 있으니까. 네. 그런 정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부분들 어떤 다른 항목들 말고 결국은 그 밑바닥에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도 실현이 안 되거나 유야무야 되지만 이번에 나왔던 이 정책들 처음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여기에서 확장하고 좀 변형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월 4일날 나왔던 정책에 있었던 많은 것 중에서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 정책을 알게 모르게 이제 밑바닥을 이제 깔기 깔기하게 시작해요. 집어넣었어요. 사유재산권 침해 묻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령 40%인 게 30%로 내려가도 이제는 큰 저항이 그때보다는 없을 거라는. 왜냐 그 전에도 그렇게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갑자기 뻥 터뜨리는 거죠. 뻥 터뜨리는 게 아니라 반대가 있으면은 이거 원래 있었던 거다. 왜 몰랐냐는 식으로 아마 나올 거라는 제 예상입니다. 전문가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5번째인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애초에 방향을 지금 전혀 잘못 잡고 있다는 거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 잡고 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운전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차를 할 때 평행 주차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잘못 들어가면은 여기서 아무리 100번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이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에 잘못 들어왔던가 아니면 아예 여기에 제 차가 못 들어가는 자리인 거예요. 그때 다시 나와서 차에서 내려서 다시 살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25번째는 지금 평행주차 이 공간에서 계속 앞으로 뒤로 뒤로 비유가 적잖아. 진짜. 전문가입니다. 절대 타이어가 빵꾸 날 때까지 해도 절대 주차가 안 돼요. 아니 이런 식이면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되겠어. 아무님은 하죠.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되겠어. 그래서 변신 내려가.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다른 거 특히나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은 못해도 수십 년을 가는 그렇죠. 정책과 실제 건물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요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자, 강남에서는 공공 개발을 거의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못하죠.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죠. 못하죠.
못하는 것도 있고 강남에서 누가 공공개발을 하겠어요? 그냥 민간 업자들이 다 하지. 네. 그러니까 자 강남에서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자 왜냐면은 그 현금 청산이 무서워가지고 집을 이제 사고 팔고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강남을 제외한 다른 뭐 저런 역세권 저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거래를 안 하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대신에 강남 쪽에는 민간업자들이 강남 쪽만 또 우르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뛰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트 지금 살려고는 생각 안 하고 공공 청약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공공 청약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다 전세만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전세 가격은 또 엄청 뛰고 있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네. 강남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강남인지 저는 진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강남 예,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강남의 기준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의 기준하고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잘 구분 못 하겠어요. 송파, 네. 서초구, 송파구, 서초구. 우리가 손에 알고 있는 건 청담 뭐 이런데 강남구. 그게 다 이제 강남구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남인가 아니면은 강남 쪽에 따라서 다 강남으로 치는 건가 어떻게 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정책을 할 때 옛날에 그 강남은 원래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때는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경기도였죠. 예, 그때 경기도였는데 이게 강남으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강남이 어디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32만 원을 어디다 찍겠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강에다. 수중직 강에 한강에다가 지나오죠. 한강에다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해봤어요. 그럼 과연 32만 호가 질 수 있나? 일단은 전제는 못 칩니다. 못 치는데 국립묘지 강북. 또 파헤치는 거 아닌가요? 보건구라든지 국립묘지 그 강북 지역에 그 의정부 인접한 지역이라든지 저쪽 서부 쪽에 그 일산에 근접해 있는 그쪽에 역세권의 그 구빌라들이 많아요. 네. 용산도 그동안 재개발도 뭐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 이거를 그 국토개발부에서 지금 현재 이사 정책 25번째 그쪽을 집중적으로 짓겠다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한동안 빌라가 그렇게 가격이 칸칸하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철회를 한 거거든. 아까 제가 45% 동의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66%니까 불가능하다고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하니 과거 용산 재개발할 때 용역이 들어와가지고 좌파 애들이 나와가지고 사람 죽고 했을 때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죠? 그 같은 그 상황이 연출이 될 거라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앞으로 이 비례 그러니까는 토지를 갖다 환수할 때 66%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왜? 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서민들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그 억제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 뛴 이유는 얘네들이 처음부터 아까 처음부터 첫발 잘못 일했다는데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토지 공개념을 갖다가 계속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주택에서 거기 민간업자들이 달라붙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결국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근데 지금도 얘네들은 뭐 박근혜 옛날 이명박 시절에 그 공급을 못 해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지금 얘네들이 정권 잡은 지가 4년이에요. 만일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다면 이미 4년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면 지금 부동산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 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동안 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냐?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제꼈대요. 아파트를 2020년 한 해 동안만 2만 채를 싹쓸이 했답니다. 아우. 중국인들이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고 버티겠냐고. 한 동. 그것도 그러면은 서울 지역이요. 서울 지역만 2만 채예요. 이게 2만 채가 이게 한
8, 90%가 서울이에요. 8, 90%가 서울. 그게 전체 외국인 사들인 중에서 중국인이 사는 게 51%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쌀이 있는데 쌀이 이게 한 2, 3%만 부족해도 가격이 확 뛰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2만 채가 부족하면은 당연히 이게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확 달려드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외국인들 사지 못하게 요거부터 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렇지. 이상한 정책들만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또 거예요. 하나 있어요. 공시시가 다 올려놨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죠. 공시시가 올려놓고 집값 잡겠다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세금을 이제 그러니까요. 뜯어가려고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공시시가는 다 올려놓고 집값 잡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건 세금 자기네들이 세금 올려놓고 안 쏠려고 네, 세금 안 그러니까 쏠려. 자기네들이 세금도 올려놓고 엄청 집값 올랐잖아요.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공시시가가 토끼 잡으려고 올라가는데. 그러는데 여기서 그 또 말이 안 하나의 돼.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금 아까 중국인들이 51%를 2만 채를 샀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세제 혜택을 줍니다. 맞아요. 그것도 문제고. 네. 약 70%까지 세상에. 땡겨올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외국인들이 와서 집을 그렇게 사재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집을 사재낀 사람들이 많은데 사모펀드들이 그렇게 집을 많이 사재꼈대요. 사모펀드들이. 그러니까 라인펀드, 옵티머스 좌파들이요. 펀드.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사모펀드들을 규제를 하고 싹 다 잡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안 잡아요. 왜냐? 아마도 문재인 쪽 애들이 자기들 그쪽에 다 연로가 된 것 앞에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지. 자기네 편.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요 문재인 정권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사모펀드하고 중국인들 요것만 잡아도 어느 정도 요거를 부동산 요거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이상한 정책들만 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공급이 네,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는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낮추려고 했던 거. 시장에 맡기지 않고 세금을 최대한 빨아들여서 집값을 낮추려고 했던 요런 게 좀 가장 큰 문제. 공급을 늘리기로 근데 하지 않고. 사실 예 우선은 제가 한마디 예 말씀하시죠. 저는 항상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강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론, 총론, 본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게 처방이 바로 돼야만 다시 고치는 것도 제대로 고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권력이 근본 자체가 가장 바른 거 온갖 포장 다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저들은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 마귀 권력이고 바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부 거짓투성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같이 흉내를 내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세에서 그런 접근을 해야 되고. 요새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은 네. 다 들리면.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인들 부동산 매입하는 얘기했잖아요. 이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예. 외국인 토지법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 토지법을 말하자면 폐지한 자가 누구냐면 김대중 선생입니다. 예. 대중. 김대중 선생입니다. 그때부터 김대중 선생이 뭘 얘기하면 대중경제론 이렇게 하면서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회주의적인 접근을 그때부터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 우파 쪽에서도 애국 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이요. 왜냐면 지금은 좌우가 없습니다, 사실. 체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좌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요, 이렇게. 균열. 그러니까 야당, 여당이 있듯이 갑론을박을 하고 그래야만 건강한 정책이 생산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현재 부동산 정책이든지 무슨 정책이든지 간에 법이든지 한쪽밖에 없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아예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 가니까 이거는 결국은 몰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파들이 자유민주 세력들이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을 외국인 토지법 부분에 주택을 이런 거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또는 불평등한 그런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희한하게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군대 갔다 오고 애쓰고 땀 흘리고 월남 갔다 오고 뭐 중동 갔다 오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여기에 갑자기 내가 몰매 맞을 생각 한마디 할게요. 저 북쪽에서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또 저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그랬어. 또 다른 저쪽에서 넘어왔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받으면서 우리 지금 그 옛날에 애썼던 우리 그 말하자면 시민들 이 사람들은 거지같이 알가지가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저들은 특권 VIP 대접을 받고 있다. 이게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응?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보십시오. 부동산 정책 부분도 따지고 보면은 제대로 균형 잡힌 거 있으면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금방 뭐 애가 옛날에는 전마들 좀 맨날 우리 저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 때 뭐 얘기하면은 뭐는 무슨 그 용역을 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걸 늘 그 주장을 했잖아. 근데 없잖아. 그냥 세상에 적방을 해가지고 비아마추어들이 응? 부동산 전문가들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거 다 이게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근원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한번 우리 한 대표님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절대 그 주택이 부족한가? 벌써 제가 기억에 100% 넘었다는 안 부족하 절대 주택은 안 부족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 권력.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근원적인 문제로 한번 접근을 그러면은- 해야만 이게 해결되지. 네. 맨들 저희들이 거짓말이에요. 사실 거짓말이야 지금. 왜냐면 이번 선거나 뭐나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들이 적화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불만 세력들을 잠재우면서 기만 즐겁게 하고 철부지 같은 개돼지들, 응? 견돈들 세력을 잠재워야 되고 또 막연하게 뭐 이렇게 구경꾼들 선마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길들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봐야지. 우리가 너무 제가 늘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미친놈한테 그 바르게 가자고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그 그렇죠. 칼을 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가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면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네, 대안을 제가 내놓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아, 네. 사실 임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주택이 이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그 전에 더 주택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인구수가 더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주택이 결코 부족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수도권으로 이제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건물이 이게 집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건데 사실 만약에 이제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선은 미국처럼 모기지론을 해주는 거예요. 좀 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들 아예 그 왜 학자금 대출 받잖아요. 청년들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예, 청년들한테 싸게 모기지론을 해주는 거예요. 싸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집이 오르기 전에 살 수 있게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30년, 40년, 50년 해가지고 조금씩 월급에서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은행에서 해주게끔 제도를 만들어줘요. 해주면은 돈을 한꺼번에 끌어모아서 사지 않아도 되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 가격에 안설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주택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기지론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기지론. 그러니까 이
그 젊은 세대들이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이 집을 살 수 있게끔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끔 싼 이자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원가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이 그렇게 우리 갑자기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집이 갑자기 안 올라요. 미국 10년, 20년 돼도 집값 안 올라요. 물론 땅덩어리가 넓지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혹은 30, 보통 집을 사면은 한 30년으로 모기지론을 해서 사요. 30년. 그래서 다운페이를 얼마를 해요. 뭐 3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6천만 원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 돈은 월가 먼슬리 페이로 계속 계산해가지고 최저가로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걸 은행에서 해주는 거예요. 최저가로. 그러면 나는 일자리가 있는 이상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싼 가격에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보험금도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30년, 40년 되면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월세 낸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한꺼번에 집값을 확 올릴 일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그들에게 싼 이자로 살 수 있게끔 융통을 해주라는 거예요. 네. 그 나라에서 그런 일 해야지. 은행 다 막아놓고 집은 사라 그러고 비싸게 받아버리면 누가 집을 사냐고요. 있는 집도 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저 예. 이거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요. 예. 제 생각은 저는 이제 부정부패 척결 이런 쪽에 약간 꽂혀 있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쪽에 꽂혀 있다 예. 보니까 건설사 담합 네? 이런 거 좀 예. 건설사 담합 못하게 이게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은 평당 700만 원이면은 뭐 그렇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예, 네, 맞습니다. 평당 네, 700이면 맞아요. 지을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는데 건설사 담합 그리고 우리 기득권 어떤 미디어나 이런 기득권층 상류층에서 부동산 가격을 확 올려놓고 이거 안 낮추는 이런 담합 이런 카르텔을 좀 저는 좀 분쇄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수십 년 동안 이거는 뭐 보수 좌파 이거 할 것이 다 그냥 유동성을 너무 많이 팽창시켜 버렸어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득권 건설사 담합 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그래서 평당 700이면 집을 지을 수 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어디 계시지? 장로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잠깐. 네. 평당 700만 원이면 질 수 있는데요.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왜냐면은 얘네들이 그린벨트를 거의 이제 그린벨트나 농지를 사가지고 LH에서 작업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보통 그 농지 토지 같은 거를요 수용할 때 보통 이제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다 틀리겠지만 대략 거의 한 수용했을 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서 땅을 수용을 해요. 그렇죠. 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용해가지고 얘네들이 딱 지어가지고 평당 1000만 원, 1200에 팔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잡고 싶은 건데 그럼 이제 여기 이제 40대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걸 해결할 방법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보수 우파가 좀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을 비판만 하지 말고. 제가 오늘 방송은 끊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사고가 사실은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용적률 그 높은데 찾고 재개발할 만한 곳이 어느 곳인가 많이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모든 거를 그래서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으로 한다고 해서 유튜브를 봤는데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이 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조금만 비판을 하려고 하면 그 댓글 하는 곳에서 굉장히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더 놀란 것은 이제 그 물건이 쌓여간다.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막 화를 내시고 그리고 또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가지고 화를 내시니까 이 패널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전문가들이 오히려 부동산을 직접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속에 숨어 있는 사회주의적인 것을 발견을 하는데 국민들은 일단 달콤하잖아요. 일단 달콤하죠. 네, 일단 용적을 함께 달콤해요. 해준다고 네, 해서 네. 저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아 그렇대 그러면 재개발 된대 막 그런 식대 그러면은 이거 뭐 동의 축소해주면은 우리 뭐 10년 걸린다는데 여기 금방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아는 사람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뭐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좀 살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그 용적률 확대하고 공공 직접 시행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이래도 집값이 평당 3, 4천 나오게 지금 평당 3, 4천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평당 3, 4천이요? 3, 4천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몇 평? 이렇게도. 뭐 5평에서 살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뭐 집값을 낮추려고 별 짓을 해도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대표님처럼 얘기한다면 민간업자가 덤벼들 수 있을까요? 못 덤벼. 못 듣죠.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안 되는 그죠? 거죠. 지금 현재 대표님도 말씀하신 건 맞아요. FM적인 얘기는 맞아요. 700만 원 평당 줘도 된다. 근데 민간업자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 민간업자는 못 하고요. 이익이 안 생기는 걸 그 공사에서 해야 돼요, 가지고 공사에서. 자선 사업도 아닌데 이게 자유경제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사업을 차려가지고 자선 사업가 아닌다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이 남길 수 없는 시공 같으면은 달려들지 않아요. 그럼 일단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평당 700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집을? 그 장로님 보시기에. 궁궐을 네? 근거를 아니 땅값을 제외하면 건축비는 그렇게 안 돼. 그렇지.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근데 실은 아파트가 이렇게 그 지분이 30평 아파트라고 해봐야 7평, 8평, 10평 뭐 저층 아파트라고 해봐야 12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 이제 죄송하지만 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사람이거든요.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꾼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 전문가지 진짜 이름이 완벽한 해결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욕심이 있고 내가 그걸 위해서 정보를 누구한테 주면 또 내 가족이나 내 친구한테 그런 좋은 개발 정보를 주면 또 그게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나누는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그 아파트를 이렇게 둘이 맞벌이해서 30년 살다 보니까 어디다 주식에는 모르니까 투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전한 게 뭐 이제 토지나 이런 건데 저도 제대로만 투자했으면 아마 수백억 원 됐을 것 같아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조급하고 이래서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막 어디선가 막 정보를 막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 어떤 그 고위직에 가지고 있는 정보, 개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 손으로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저는 이제 전 주님 오신 날만 기다리고 저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약간 저도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북한하고 통일되는 무렵에 큰 사단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면은 토지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냥 이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저 솔직히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 토지 개혁을 했는데 이제 그 8.15 해방되면서 북한하고 이제 우리 남한이 나눠지면서 우리도 토지 개혁을 했고 우리도 했고 했는데 북한도 했죠. 우리는 토지 개혁을 했고 다시 뺐지 않았는데 뺐지 북한은 않았지. 이미 그걸 토지 개혁을 해놓고 다시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토지 개혁 한번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토지 개혁은 아니에요. 농지 개혁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물론 그거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더 완벽하게 하셨으면 우리나라 이 기본이 참 그 싱가포르처럼 정말 훌륭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도 답이 없어요. 이분이 대답한데. 그것이 아니고 맞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제 죄송합니다.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얘네들의 이 말잔치가 남북한을 합치기 위한 목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남한에 투자도 할 수 있게끔 네. 그 길을 터놨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이런 걸 하여간 자기 사유재산을 못 가지고 있게 탄압을 하고 대신에 떼놈들이나 정은이 쫄따구들이나 이런 놈들한테는 그냥 이 개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에. 그래서 이게 얘네들은 요만한 거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자기들 목적 한 발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봐요. 네. 저기 네. 조인선 선생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이런 대안은 어떻습니까? 어떤 데요? 자, 우리 대부분의 우리 그냥 좀 우리 서민적인 사람들은 토지 개혁을 통해서 네. 좀 싼 가격에 공급을 하고 좀 위에 좀 잘 사시는 분들 네. 상위 20% 이상은 네. 민간 업자들끼리 좋게 지어서 거기서는 아주 그냥 좋은 집 좀 네. 비싸게 서로 거래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바로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대표님 입에서 그렇게 말씀 나오신다는 게 물론 좋죠. 아니 이게 자기 수준에 맞게끔 살자는 얘기인데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700만 원 짓자는 얘기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엄청나게 삶의 질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 가보십시오. 굉장히 잘 짓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비, 모든 구조, 그래서 신축이 값이 뛰는 거거든요. 왜? 생활하기 편리하니까. 또한 여러 가지로 자기가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잘 지어요. 허다못해 지금 요즘에 신축 빌라도 굉장히 잘 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체가 자재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있고 또 그렇게만 져야만 구매 욕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답답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보이시면 안 돼요. 답답한 마음이 나온 거라서. 자, 그럼 목사님은 어떤 대안이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의 생각하시는 허리 아파서 잠깐 일어나요. 마스크를 좀 목사님이 내려. 생각하신 우리 기존에 우리 부동산 집 문제가 좀 다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뭐 토지 개혁도 좋고요. 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성경적인 좀 해법이 있으시면은 어저께 저희 사모가 졸업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졸업식 하니까 이제 좀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구청에서 나온 거예요. 구청에서 나왔다고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마스크 다시 더 이렇게 더 확실하게 쓰라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사회 부적응자구나. 사회 부적응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내가 사회 부적응자구나 그걸 또 느낀 거예요. 네, 또 느낀 거예요. 이 사회에 적응하려 그러면 참 어저께 그 상황에서 내가 적응하려 그러니까 마음 자체도 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적응하려니까 너무 슬퍼지는 거죠. 막 이거를 또 막 이렇게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또 막 누가 그 사람 지나가다가 그냥 모르는 이렇게 나한테 뭐 말 시키면 뭐야 이럴 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애들한테 막 이렇게 규제하는 거죠. 야, 잘하고 있어야 돼 막 이렇게. 그 부적응이 여기서 또 이렇게 느끼니까 한편은 또 슬픈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는 게 일단은 이게 어쨌든지 자유시장 경제로 자유시장 그런 경제로 거지. 정말 이렇게 외부 세력 들어오는 거 차단해주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거들만 누구 도둑놈 사기꾼 잡아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놔두어 주면은 그냥 다 알아서 잘 살 건데 이거를 잘 살겠나? 외부 들어오는 놈들 그냥 더 개방해주고 도둑놈들 더 방어해주면서 잡는 건 서민들만 잡고 있는 이 상황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끄집어 당겨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하면 좋은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어도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추어식으로
집값 잡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정상적인 거래를 터주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렇죠. 대출 있죠. 네. 묶어놨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증여세 묶어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보유세 묶어놨, 네. 높여놨죠. 증여세도 높여놨죠. 높여놨습니다. 다 높여놨죠. 그 다음에 보유세도 그랬고. 그래서 물론 세채 내채 투기꾼들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투기꾼 아닌 세력도 지금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강남에 집 한 채 20억짜리 갖고 있는 애들도 지금 그 세금 때문에 못 견뎌요. 바로 얘네들이 이걸 잡았는데 실제로 집값 내리는 건 간단해요. 정상적인 대출 완화해주고 싼 저리고. 두 번째, 각종 세금을 갖다가 내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팔면은 엄청난 세금을 관리 지역 같은 데서 지금 뭐 강남, 서울지역은 더욱 수도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팔 사람 지금 팔아요. 결국은 이게 무서워서 안 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결국 매물이 나온다 시장에. 결국은 사는 사람이 있고 매물 나오면은 자연적으로 이거는 균형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정부에서 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당장 급하게 아니고 5년 앞을 내다보고 제3기 신도시대에 됐던 정상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만 해주면 분명히 집값은 잡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거를 안 잡기 위한 얘네들이 순수해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그러니까 19일 날 부동산법이 발의된 게 김서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을 때 제가 이거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모르니까요.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거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건 전혀 달라요. 아 잠깐만. 그건 이제 지금 부동산 또 한 가지 있어요. 부동산 유튜버 이제는 전문가. 팔지도 못하고 분양 받으면 그냥 사요.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자체. 무조건 신고야. 그 다음에 그 국토개발부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루트 아니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지는 탄압 들어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간에 셀럽되고 있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당장 탄압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혹시, 아파트가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분양을 받잖아요. 이 분양을 받으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전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법이 이거를 조정희 변호사님 이게 19일 날 발의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진짜 뭐 이게 이봉주 TV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듣고 이제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벌금을 내든지 세금도 엄청나고요. 이 세금도 우리가 보통 35%에서 그 이상 3배, 4배 이상을 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고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러면 LH에서 그걸 받아가는데 70% 값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분양받은 값에 70%만 받고 그리고 집을 강제로 뺏기는 거죠. 이 법을 진짜 이분이 많이 공유해서 다른 유튜브들도 다 방송을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부동산법이라서 어제 이걸 들었는데 이걸 듣고 누가 이제 이 아파트를 빚내서 사겠어요. 그 빚 못 갚으면 LH에서 무조건 70%에서 받아가니까 전세도 못 넣어요. 전세도 놓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게 전월세법인데 최하 3천만 원 벌금에 실형 3년 이하 징역을 처한다. 집 갖고 있다 잘못하면 우리가 범죄자가 이미 될 수 나와 있다. 있는 법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다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아니 아마추어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세요.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시장 경제에 일단 맡기고, 그리고 조신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기 세력은 잡고, 그리고 부정부패 세력 잡고, 그리고 세금 낮추고, 세금 낮추고 해서 최대한 집값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안, 그리고 대출 완화하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 잡았죠? 그 정도면 잡은 거야. 해결됐네요. 잡은 거 같은데 우리는. 네, 잡았습니다. 문재인이가 우리한테 돈 내야 돼.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국토개발부로 들어가죠.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게 일단은 그게 그게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갑자기 같습니다. 제가 정책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생각나요. 그 일부 가진 자들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부정으로 투기한 그런 요소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한 전체의 경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 역할. 근데 지금 경찰이 없어요. 전부 도둑놈들만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딱 하나 하면은 지금 민원이 생기잖아요. 민원이 생기면 옛날에는요, 저기 청와대 그 비서팀에 그 민원 전담팀 암행의사 역할하는 민원 전담팀이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 있어가지고 딱 어떤 문제가 그래도 이게 뭐 공명신이라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 공명신 같은 거요, 명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도지사한테 이렇게 딱 날리면은 그게 해결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민원이 생기고 그 청와대 뭐 접수한다 그래도 건의위원회 넘기버리고 밑에 지자체에 넘어가면 전부 왕들이 지방 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 안 돼요. 그래가 막 그 피해자들이 늘어나서 속이 터져서 화병 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박정희 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 없애야 한다. 맞아요. 지방자치제 없애요. 공일회 때. 아니 지방자치제. 근데 건의하고 저도 민원을 동의합니다. 하시는 분이 잘못된 거예요. 도둑놈들한테 무슨 뭐 민원을 해요. 그렇죠. 상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개돼지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개돼지는 이제 양반이고 전 국민의 노예화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네들은 정부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네. 이거 먹으면 먹고 저기서 자라면 자고 그러니까 그게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노예 훈련. 그래서 일어나서 걸개에서 국민 장관으로 국왕을 향해서 해서 고의해서 그 뭐 인민재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문재인을 끌어내야 돼. 이게 답이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부동산 잡았으니까 이제 넘어가요. 부동산 잡았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묶어서 같이 해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큰 일 중에 하나가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황운하 의원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이 2월 8일 날 법 하나를 발의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의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중대범죄수사청이란 게 뭐냐면은 자,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검찰은 어떤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까? 검찰은 6대 범죄만 앞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6대 범죄라는 게 뭐냐면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범죄, 그러니까 큰 덩어리, 저 위에 권력층에서 저지르는 큰 덩어리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 밑에 이제 좀 일반 도둑질, 사기, 강도 이런 거는 경찰들이 수사하고 자, 이렇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6대 범죄 요것만 수사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요것도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버리겠다. 자,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검사들 조금 모아놓고 변호사들 조금 모아놓고 그리고 경찰들 중에 수사 좀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조금 모아놓고 저기 그 세금 다루는 어디죠? 국세청 사람들 조금 모아놓고 해서 이렇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겠는 거예요. 공수처장을 딱 뽑혀놓고 보니까 이게 자기 문재인 손아귀에 안 놀아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란 걸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찰은 수사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검찰은 뭐 하냐? 그냥 기소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의 보직이네요. 근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요? 검찰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뭐 180세라고 입법부가 이제 그 180세라고 얘기하고 뭐 과감하게 황운하가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황운하. 일사실상 그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범죄자네요. 근데 감옥에 아직 안 갔죠. 최강욱이도 그렇고 감옥에 가 있어야지, 황운하도 지가. 그렇고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면피작성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저는 제가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되는데 안 안 하잖아 지금. 같은 편이라니까. 윤석열이 우리가 한 편이야. 제가 검찰만 지키려고 자기 것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우파들의 등신 같은 짓이에요. 응? 우파들의 등신 같은 짓.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10인만 발의하면은 법을 발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이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임의원이다 하면 그래도 원치는 않지만 임의원이다 하면 그냥 내가 하나 발의해요. 그러면 이제 같은 블록에 그 보장을 시켜 삥 한번 둘러서 도장 받아요. 그래가 또 자기들끼리 그 뭐 품앗이 같이 또 이래 해요. 이래가 엄청나게 법을 생산합니다. 근데 그 법 생산했다고 해서 통과되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법만 해라 하면 우리 아들 가서 막 이렇게 설친단 말이야. 그런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제가 그걸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말씀. 그래서 진짜로 싸울 때는 안 싸우고, 여기 뭐 발가락 하나 여기 하는데 그거다가 온갖 하면서 사진 올리고 하고 막 가자 국회로 가서 서명하자 그러면 니는 왜 안 했니? 문재인이 내려오면 돼. 문재인이 내려와. 어떻게 검찰의 그 수사권을 다 뺏는 요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검찰 해체 하려고 한다까지만 알고 있었고 예. 적어주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거 결국은 이게 뭐 어떤 기관이 새로 생긴다. 근데 그게 왜 생겼고 거기 구성원이 누가 되느냐가 보다도 결국 거기 장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안치느냐 이게 중요할 거죠. 중요하죠. 예. 결국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내 사람 앉혀놓으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그런 거에 또 다른 움직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장이 중요하죠.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정말 생기면은 그 장이 중요하죠. 여기를 아니 근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죠. 이거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선 밝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걸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러면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누가 들어가나요? 경찰 출신들이 들어가나요? 검사들 조금, 경찰들 조금, 변호사들 조금 해가지고 잡탕. 잡탕으로 이게 뭐 하나 완전히 대통령 직속의 기구 하나 만들겠다. 원래는 그게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 이건데 공수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겠거든 지금 딱 보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검사가 거기가 편입이 되냐? 아니다. 검사가 거기 가고 싶으면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바꿔가지고. 맞아요. 검사 직급이 아니라 수사관으로 내려오는 건데 대신에 검사들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 만약에 7급 정도 된다고 본다면 검사들은 한 5급 이상, 3급 이상으로 쳐주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쓸데없는 짓이죠. 허구맹랑한 짓입니다. 그러니까요. 안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장난. 다른 말로 하면 진을 빼려고 하는 걔들의 전략이에요. 그게 노란하면 안 됩니다. 좌빨들의 전략. 그렇죠. 그거예요. 그걸 아닌 것을요 계속 합니다. 하면은 우리 머리가 어때요? 좌파들 거짓말 10번 하고 100번 하면 그게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저항감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저기 그러면은 근데 우리
우리 옛날 조선 시대 때 그냥 우분부하고 포도 쪽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분부에서 할 일 우분부에서 하고 포도 쪽에서 할 일 포도 쪽에서 하고 잡아다가 포도 쪽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되는 거지. 그렇죠. 자꾸 만들고. 머리 나쁜 황운하가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저 문재인이 직접 임명됐는데 발등 찍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공수처장도 올려놨더니 공수처 차장을 누구를 시켰냐면 우병우 변호사였던 사람을 차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거든.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답으로 그냥 자연 발생 그냥 근데 나는 그게 될 수 없다고. 그럼요. 못 돼요. 안 돼요. 그 황운하의 머리 나쁜 꼴통 짓이죠. 아 그래요? 그럼 아니 그 다행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만약에 요번에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요 여당 쪽에서 야당 쪽에다가 개헌, 무슨 개헌이지? 저기 내각제 비슷한 그 뭐죠? 이원 직정. 이원 직정제 개헌을 요거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시도하죠. 여기 같이 섞어서 이것 좀 통과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하면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황운하 생각이 고가 한 방만 그래도 그거는 힘들다고 봅니까? 아니 공수처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데. 아예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수처도 아직 자리도 안 잡고 출범도 뭐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가만 안 놔둡니다. 이것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수처에서 있잖아요. 이동하겠습니까? 네, 안 되죠. 얘네들은 치고 빠지기. 이 전술 전략이에요, 얘네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려서 우리 교계하고 관계 있는 거. 그 차별금지법을 정의당 장혜영 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1명인가 해서 발의했잖아요. 10명인가 11명인가. 발의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교계에서 들고 일나가 이 짓을 하고 있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쉽게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여기에 완전히 암만 권력이 뭐라고 이렇게 해도 교계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소아무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발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일비 해가지고 거기에 막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국회 앞에서 이 짓을 하고 그런 문재인만 이거는 이제 힘든 걸로. 벌써 두 개가 정리됐네.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면 요거 마지막 한 기간으로. 가지는 빨리 하고 넘어가죠. 시간을. 우리 정리해야 돼. 네,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기순자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한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말하고 잠수복이 발견되고 또 3일이 지나고 보니까 그 수중 추진기가 발견된 건 아니고 이제 군인들 통신하는 중에 수중 추진기가 있었다 이렇게 그 군 통신 중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기순자가 아니라 간첩이다. 근데 제가 전방에 있어봤잖아요. 그 비무장제 수역정찰하고 이제 있어봤는데 귀순 용사가 넘어오는, 그러니까 귀순에서 민간인이 넘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귀순을 가장한 다 그렇죠, 간첩들이지. 그럼요. 귀순을 가장한 간첩들이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공기. 그 우리나라 그 철책이라든가 해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그럼요. 북한에서부터 통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그럴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탈북민들은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휴전선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아니 그리고 지금 겨울에 이렇게 차가운 바다를 어떻게 민간인이 잠수복까지 수영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 저도 철책 근무자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목사님의 얘기 말씀에 적극 동감. 간섭입니다. 너무. 군인들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민간인데도 우리 그렇게 우리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민간인이 잠수복이면 오리발이면 그런 거 수수기를 타고 올 수 있느냐.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일이에요. 근무를 안 해도 저 보수 우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어울리니까 우리는 간첩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 간첩이라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파이팅! 그런 민간인이 그 위험한 곳을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 그 다행이네. 그래도 오늘 오늘 출연자- 회사 동료분도 이거 좀 이상하다고 네, 요 생각하세요? 부분은 네. 아, 출연자분 오늘 화이팅. 아니 금메달 수영 선수 금메달 뭐 아니, 리스트도 아니고 거기 무슨 소리가 나요? 원장님하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얘기해. 미용실 원장님 기술경찰까지 신경 못 써요. 그런 얘기하면요 저를 아, 이상한 생각에. 아유, 어쨌든 간에 예, 이것도 정리됐네요. 깔끔히 공비로 간첩으로 정리. 간첩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상하죠. 한 가지 이제 안 걸린 사람들이 또 훨씬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데 계속 보내고 이게 지금 제가 이 넘어온 루트가 어디냐면 22사, 제가 22사단 출신이거든요. 21사 수색대대 출신인데 22사단으로 넘어왔어요. 동해 쪽으로 넘어왔다고요. 그 서해 저 강화도고 가까운 곳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요. 동해 쪽에서 넘어왔으면요. 잠수함을 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내려주고 거기서 이렇게 딱 그렇죠. 넘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서는 거기서 넘어 맞아요. 그 동해 쪽에서 넘어오는 루트는 비무장지대 그 밑과 산책을 통해서 아니면은 해안을 통해서인데 거기서 수영 쳐서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조은현도 아니고 조우련도 아니고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니 박태환도 아니고. 조은현 수영할 때도요 상어들 못 오게 이렇게 펜스 쳐놓고 이렇게 하면서 쉬어가면서 해가지고 대한해역 걷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여름에 했죠. 그것도. 그렇죠, 여름에. 그거 누가 겨울바다를 이렇게 엄동설안에 아 근데 관심이 많아요. 이 간첩을 문재인이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 그렇죠. 이게 네, 지금 관심이 많아요. 여론에서 들끓으면 이제 또 여론에서 근데- 또 이제 조용히 잠잠해지면 또 이제 무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디 또 가 있겠죠 또. 아니 네. 그 저기 여지껏 그런 발표를 안 했는데 예. 이번에 왜 그걸 발표를 했을까? 이번엔 TV조선에서 집중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린 거죠. 네, 걸린 거예요. 걸린 오빠한테 거니까. 걸린 거죠. 숨겼는데 그게 네, 이게 많이 안 걸렸으면은 이것도 가렸겠죠. 여기 22사단이 어디냐면요 고성 간성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98년도에 잠수함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그 무량 공비 넘어와서 총격전 나가지고 사살됐던데 네. 그 루트예요. 김동완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인 그 영광급이 하얀색이었잖아요. 이게 그 계급장이 노란색 하얀색이고 영광급은 하얀색이에요. 거기에 소령인가 대인가가 바로 여기 바로 총 맞고 네. 죽어가지고 계급장을 까만색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군인들도 다 우리 육군 군인들도 노란색 짝대기였다가 다 까만색으로 바꾼 거예요. 밤에 이게 보이니까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잘 보였어요. 켜져. 예. 이제 또 추가로 그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 북한으로 뭐 이렇게 넘어 월북하려 그러다가 이제 북한군 총에 맞아서 죽은 사건 아, 있었지 옛날, 않습니까? 예, 예. 한 몇 달 전에 예. 그 아들이 미국에 바이든한테 편지를 보냈나 봐요. 바이든 정부에다가 이거 우리 아버지 뭐 월북했다고 하는데 요 진상을 좀 규명해 달라고.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깜빡이를 조사하겠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부번추 원전 북한에다 짓는 거 이것도 그렇고 계속 문재인 정부의 이 대공 용의 이런 그 수상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 보니까 문재인 정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그 얼마가 너무 오래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갈 때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정답입니다. 덧붙여서 임기를 다 채우게 생겼어요. 미국에서도 좀 바이든의 아직 부정부가 1년밖에 안 빨리 남았는데. 드러나서 미국에서도 좀 최소한 1년이면 10년 사회가 좀 문재인이 뒤집어지는 한이 10년이야. 있더라도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년 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대요. 트럼프 대통령. 올라가고 있다고 계속 합니다. 예, 1년 후면 그럼 가능. 대동소이합니다. 올라가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북한을 가짜 좋게는 뉴스가 보지 않고 많아서. 있다. 문재인 그럼 분을 어떻게 좋게 안 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오늘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